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고 그 물이 흘러 모인 곳에 거대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은 마을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높은 소슬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의 주인은 나라의 일을 도맡아 한다는 재상 어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재상댁이라 부르며 그 집 담장 너머로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과 기이한 기운에 대해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지만 재상댁의 풍경은 계절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그 집 뒤뜰에 있다는 커다란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보통의 연못이라면 여름 한철 청초한 꽃을 피우고 겨울이면 시들어 물밑으로 잠들기 마련인데, 이 집의 연못만은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쳐도 붉은 꽃이 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재상댁에는 연이라고 불리는 어린 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타고난 성품이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여 집안의 거푼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아이였습니다. 연희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재상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언제나 맑은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주어진 몫을 성실히 해내곤 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일은 주로 안채의 마루를 닦거나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것이었지만, 가끔은 빨래 바구니를 끼고 뒤뜰 우물가로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뒤뜰로 향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소문난 붉은 연못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연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가 지면 절대로 연못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고, 연희 역시 그 연못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하고 묘한 향기가 싫어 일부러 멀리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산골 마을을 휘감던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마을의 초가집들도 눈 속에 파묻혀 묵묵히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재상댁의 넓은 마당에도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였고,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눈을 치우느라 땀을 뻘뻘 흘려야 했습니다. 연희 또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주인마님과 재상 어른이 드실 조반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아침을 보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라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고, 연희는 그 따뜻한 김을 얼굴에 맞으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부엌길은 고단했지만 연희는 자신이 만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마친 연희는 안채마님의 심부름으로 뒤뜰 장독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독대는 연못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는데, 연희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다시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장독대에서 된장 항아리를 열어 필요한 만큼 퍼담고 있을 때 문득 등 뒤에서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시선이 닿은 곳은 바로 그 붉은 연못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연못 가장자리와 달리 연못의 물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정도로 따뜻해 보였고, 그 위에는 핏빛처럼 붉은 연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하고 강렬한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연꽃은 맑고 은은한 분홍빛이나
순백의 색을 띠지만 이 연못의 꽃은 검붉은 자주색에 가까웠고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윤기가 흘렀습니다. 연희는 그 기이한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 꽃들은 시들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눈을 녹일 만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된장 그릇을 챙겨 안채로 돌아오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연못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연희는 부엌의 따뜻한 온기에 몸을 녹이며 방금 본 광경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부엌에는 나이 지긋한 찬모 아주머니가 물을 다듬고 있었는데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야, 밖이 많이 춥더냐? 얼굴이 왜 그리 하얗게 질렸어?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뒤뜰 연못에 연꽃이 아직도 활짝 피어 있어요. 색깔이 너무 붉어서 무서울 정도예요. 참모 아주머니는 연희의 말에 하던 손길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쉿.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다. 그 연못 이야기는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야. 주인 어른께서 그 꽃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시는지 알지 않니? 재상 어른의 연못 사랑은 집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상은 나라실로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뒤뜰로 가서 연못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하인들을 시켜 연못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거나 값비싼 비료를 구해와 물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상은 연못 관리를 젊고 힘센 남자 하인들이 아닌 주로 나이가 많거나 말이 없는 하인들에게만 맡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잘못을 저지른 하인이 있으면 관아에 보내 벌을 받게 하는 대신 그 연못가로 데려가 마음을 씻고 오라며 벌을 주기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찬모 아주머니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상댁의 기와 지붕 위로 하얀 눈이 층층이 쌓여갔고 마당을 쓸던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마루 걸레질을 마치고 잠시 건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지만 그 평온함은 이내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재상 어른이 탄 가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머리를 조아렸고 가마에서 내린 재상은 굳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상은 안채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뒤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늙은 집사가 헐레벌떡 쫓아갔지만 재상은 손짓으로 그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연희는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상의 옷자락이 눈 덮인 땅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연못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연희는 문득 재상 어른이 저토록 연못에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꽃을 좋아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과 풍요로운 생활, 그리고 재상의 높은 지위가 혹시 저 붉은 연못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은
다시 분주해졌고 연희도 아궁이 불을 조절하며 밥 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국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연희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붉은 연꽃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핏빛처럼 검붉은 꽃잎,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나는 생명력, 그리고 그 주변을 감도는 비릿한 냄새. 연희는 자신이 이 집의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사람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저녁상이 나가고 설거지까지 모두 마친 늦은 밤, 하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연희 역시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뒤척이던 연희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물독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마시고 돌아서려는데 부엌 뒷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쪽은 뒤뜰로 통하는 길이었기에 불빛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연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불의 빛이 아니라 연못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기이한 광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재상 어른이었습니다. 연희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재상은 한참 동안 연못을 향해 절을 하듯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하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물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첨벙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고 그 순간 연못의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재상이 던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연못에 제사를 지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연희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붉은 잔상 때문에 밤새도록 몸을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재상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거대한 기와집의 기둥 아래, 그리고 아름답지만 기괴한 붉은 연꽃 아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혹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옛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도깨비와 거래를 했다거나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금기를 어긴 사람들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연희는 문득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탈이 나는 법이란다.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재상 어른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바치고 있는지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함은 앞으로 닥쳐올 일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떼탄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하녀의 일과를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더 높게 쌓여 있었고 세상은 더욱 하얗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무심코 뒤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눈밭,
저 너머 붉은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입을 꾹 다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꽃잎 아래 감춰진 검은 물 속에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이 숨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장터에 다녀온 남자 하인 하나가 부엌에 들어와 헐레벌떡 물을 들이키며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쎄, 아랫마을 김서방네 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구만.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짐승에게 변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른대. 하인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연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서방네 딸은 연희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로 가끔 장터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우연일 것이라고, 그저 길을 잃은 것뿐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어젯밤 보았던 재상의 기이한 행동과 붉은 연못의 섬뜩한 빛이 자꾸만 김서방네 딸의 실종 소식과 겹쳐져 떠올랐습니다. 재상댁의 겨울은 춥고 길었습니다. 담장 안은 따뜻하고 풍요로웠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소박한 행복과 점점 드러나는 무서운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붉은 연못의 비밀은 이제 막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 하고 있었고 연희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붉은 연꽃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요염하게 잎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재상댁의 높은 담벼락은 하얀 눈 속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재상댁 마당에는 오직 찬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고 하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큰 소리로 떠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인 재상의 심기가 날이 갈수록 불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뒤뜰 쪽을 노려보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불벼락 같은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하인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불행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안채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재상이 거처하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의 시중을 들던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실수로 재상이 아끼던 청자 화병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화병은 재상이 나라님께 하사받은 귀한 물건으로 평소 그가 보물처럼 다루던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고 재상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칠칠 맞은 것 같으니라고 내 귀한 물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어린 하녀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듀컴바이스, 보통 때 같으면 곤장을 치거나 곳간에 가두는 벌을 내렸겠지만 이날 재상의 처분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하녀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죄가 크나 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곤장은 면해주마. 대신 내 더러워진 마음과 실수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재상은 하인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뒤뜰 연못으로 데려가거라. 그곳에서 연못물로 적 깨진 조각들을 깨끗이 씻고 내 손과 발도 정갈하게 씻고 오너라. 물이 맑아질 때까지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바링아, 도구린, 포라니사,
하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찬물에 씻고 오라는 것이 고작 벌이라니. 평소에 재상답지 않게 관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희만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연못은 한겨울에도 김이 날 정도로 따뜻한 물이었지만 그곳에서 풍기는 기운은 결코 사람을 품어주는 온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울먹이며 끌려가는 어린 하녀를 보며 연희는 말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감히 재상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녀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치마폭에 싸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뒤뜰로 향했고 재상은 그 뒷모습을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뒤뜰로 간 하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이 걱정되어 다른 하인을 시켜가 보게 했지만 돌아온 하인은 헐레벌떡 뛰어와 믿을 수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마님, 뒤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연못가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만 가지런히 놓여 있고 아이의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뒤뜰을 샅샅이 뒤졌지만 하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담을 넘을 수 있는 높이도 아니었고 대문으로 나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못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는 그 아이가 겁을 먹고 밤중에 담을 넘어 도망친 모양이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아이가 신발을 벗어두고 가나? 게다가 짐도 방에 그대로 있다던데. 어젯밤에 뒤뜰에서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나는 웬 비명소리 같은 걸 들은 것 같기도 해. 짧게 악하더니 조용해지더라고. 수군거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뒤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해가 지면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연못의 연꽃들이 전날보다 훨씬 더 크고 붉게 피어난 것입니다. 눈 덮인 하얀 세상 속에서 핏빛처럼 붉은 연꽃들은 마치 포식을 끝낸 짐승처럼 요염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 그 꽃들을 보았습니다. 꽃잎 끝에 맺힌 아침 이슬이 마치 붉은 피눈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소름이 돋아 물동이를 든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건장한 머슴 하나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상의 심부름으로 밤늦게 뒤뜰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연못가에는 그가 들고 갔던 등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연못 물 위에는 기름이 뜬 듯 무지개 핀 막이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망쳤다는 집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재상댁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하고 무거워졌습니다. 하인들은 밤이 되면 서로의 팔을 붙잡고 잠을 청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죗감을 구하러 뒷산 초입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원지기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가장 나이 많은 하인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구석진 방에서 홀로 지내는 탓에 존재감이 희미했지만 연희는 그가 유일하게 뒤뜰 연못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연못가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는데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연희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연희가 다가가려 하자 노인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다. 오지 마라.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노인의 격한 반응에 연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연희에게 다가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는 착한 아이니 내가 특별히 일러주는 것이다. 이 연못을 조심해야 한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는 이곳을 쳐다보지도 말고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들여다보지도 말아라. Yes, not mine. 붓라. 연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연못에.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건가요? 사라진 사람들도 혹시. 노인은 연희의 입을 막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쉿, 목소리가 크다. 그분들이 들으시면 큰일 나. 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붉게 핀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은 그냥 꽃이 아니다. 뿌리가 흙에 박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저 꽃이 왜 겨울에도 지지 않는 줄 아느냐? 왜 저토록 붉은 줄 아느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뜻하기 때문이다. 저 밑이 아주 따뜻하고 먹을 게 많기 때문이야. 한쿠어런, 언더스플레이즈. 연희는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뿌리가 흙에 박혀 있지 않다니, 먹을 게 많다니, 연희의 머릿속에 사라진 한여와 머슴, 그리고 제상의 기이한 밤, 제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 꽃을 혈련이라 부르시지. 아주 귀하고 무서운 꽃이야.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저 연못은 맑은 물이었고 여름에만 하얀 연꽃이 피었더랬다. 그런데 어느 날 대감마님이 낯선 승려를 데려오고 나서부터 연못을 파내고 이상한 씨앗을 심으셨지. 그 뒤로 이 집안의 기운이 바뀌었어. 오케이라, 락긴마. 노인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서둘러 빗자루를 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 말 명심해라.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고 사람은 더 빨리 죽이는 법이다. 모르는 척, 안 본 척,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아야 이 집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어.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붉은 연꽃들이 일제히 흔들거렸습니다.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마치 이리와 이리와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며 도망치듯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연못가에 서 있었고 물속에서 하얀 손들이 쑥쑥 솟아올라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살려줘. 너무 뜨거워. 너무 답답해. 물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라진 하녀의 것이기도 했고 낯선 여인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닭이 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잠들기 무서워진 연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시각 사랑방에서는 재상이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고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붉은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상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의 손등에 있던 검버섯들이 희미하게 옅어지고 주름진 피부가 팽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상은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혈련의 효험은 대단해. 그깟 천한 목숨 몇 개로 불로장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칠 수 있지. 원투리스한데 기타한데. 재상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선의 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재단이 된 것이 바로 뒤뜰의 붉은 연못이었습니다. 재상은 창문을 열고 뒤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연못은 주인의 탐욕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재상은 입맛을 다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운이 좀 약했어. 다음번엔 더 젊고 싱싱한 기운이 필요해. 그의 시선이 하인들의 행랑채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떨고 있는 연희와 동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재상은 전보다 더 예민해져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원직이 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재상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벼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나가던 연희의 동료. 분이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국그릇을 엎은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재상의 옷자락에도 조금 튀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돋으며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재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분이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재상은 분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놀라서 흘린 땀을 좀 씻어야겠구나. 뒤뜰 연못에 가서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오너라. 그러면 내 너를 용서하마. 인테니우스 프리랜드. 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부엌 문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분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재상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거역하는 즉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기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분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린 걸음으로 방을 나갔고 재상은 다시 자리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분이도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하녀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연희는 부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분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뒤뜰.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곳으로 분이의 작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속에 품은 작은 용기 하나에 의지한 채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붉은 연못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연못에 가까워질수록 비릿한 향기는 더욱 짙어졌고 물 위를 감도는 붉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나무 뒤에 숨어 연못가에 선 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이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연못물은 그녀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글거리며 거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검고 긴 것이 스르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꽃 줄기 같기도 하고 사람의 팔 같기도 한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이제 붉은 연못의 비밀이, 그 끔찍한 실체가 연희의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달빛마저 삼켜버린 칠흑 같은 밤. 제상댁 뒤뜰은 저승의 입구처럼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었지만 연못 주변만큼은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연못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만이 이질적인 생명력을 과시하며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름드리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눈으로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낙엽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잔잔하던 수면이 마치 끓는 물처럼 부글거리기 시작하더니 물속에서 검붉은 그림자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이나 문어의 다리처럼 꿈틀거리며 분이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검은 줄기 끝에는 끈적한 점액이 묻어 있었고 묘하게도 사람의 손가락을 닮은 갈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줄기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허공을 더듬거리더니 순식간에 분이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분이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몸이 연못 쪽으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물이 붉게 출렁이며 거대한 입을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분이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지만 친구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안 돼, 분이야. 내 손 잡아. 연희는 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눈밭을 뒹굴다시피 하여 분이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야,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분이는 연희의 손을 부서져라 꽉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연희는 젖먹던 힘을 다해 분이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감은 줄기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마치 바위 덩어리가 매달린 듯 묵직했고 줄기에서는 비릿하고 역겨운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희는 발을 땅에 단단히 박고 버텼지만 두 사람의 몸은 조금씩 연못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연희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들어 분이의 발목을 감고 있는 줄기를 미친 듯이 내려찍었습니다. 퍽,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줄기에서 붉은 액체가 튀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식물의 수액이 아니라 분명히 붉은 피였습니다. 줄기는 고통을 느끼는 듯 꿈틀거리며 잠시 힘을 풀었고 그 틈을 타 연희는 분이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두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서 연못가에서 멀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상처 입은 줄기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고 연못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수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물 위에 뜬 붉은 핏물만이 방금 벌어진 사투가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정원지기 노인의 오두막으로 달렸습니다. 노인의 거처는 뒤뜰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허름한 창고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노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얼른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꼴이 이게 뭐란 말이냐? 노인은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사람에게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비좁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그 끔찍한 연못보다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며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고르고 노인에게 방금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검은 줄기, 사람을 끌고 들어가려던 힘, 그리고 줄기에서 튀어나온 붉은 피까지. 이야기를 듣는 노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너희들까지 보게 되었구나. 그 흉물스러운 것이 이제는 대놓고 사람을 사냥하려 드는 게야. 노인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보거라. 내가 젊었을 때 몰래 적어둔 것이다. 서책에는 연못의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은 단순한 연꽃줄기가 아니다. 그것은 혈련의 뿌리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대감마님께서 몹시 알아놓으셨을 때 한떠돌이 승려가 찾아와 붉은 씨앗 하나를 주었지. 이 씨앗을 심고 정성껏 기르면 불로장생의 약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 정성이라는 게 물이나 거름이 아니었단다.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꽃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자라는 요물이야. 처음에는 짐승을 잡아먹게 했지만 점점 더 강한 기운을 원하게 되었지. 그래서 대감마님은 죄 없는 사람들을 intense convenience, 분이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연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라진 김 서방네 딸도, 며칠 전 사라진 하녀도, 그리고 그 전에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그 연못의 거름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연못 밑에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시신이 그 밑바닥에 층층이 쌓여 있을 게다. 그 뿌리들이 시신에 박혀 양분을 빨아먹고 있으니 꽃이 저토록 붉고 겨울에도 지지 않는 것이지. 디커스프랑가 파기있나. 그때 오두막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쥐새끼들이 어디로 숨었나? 샅샅이 뒤져라. 재상의 사병들이 하녀들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재상은 분이가 연못에 빠지지 않고 도망친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황급히 바닥에 깔린 돗자리를 걷어내고 작은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몰래 파놓은 굴이다. 장독대 뒤편 대나무 숲으로 이어져 있어. 당장 이곳으로 나가거라. 나는 여기서 시간을 끌 테니. 연희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같이 가셔야 해요.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뛸 수가 없어. 너희들만이라도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발 이 끔찍한 짓을 멈추게 해다오. 아이, 어구스티엠. 연희는 눈물을 머금고 분이를 먼저 굴 속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을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돌아와서 구해드릴게요. 대감마님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드릴게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캄캄한 굴속을 기어가면서 연희는 뒤에서 들려오는 문 열어 라는 고함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가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노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발자국을 지워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 어귀의 성황당 근처에 다다랐을 때 연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이야, 너는 집으로 가서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분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려고? 연희는 재상댁 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관하로 갈 거야. 사또 나으리께 이 모든 사실을 고해야 해. 분이는 말렸습니다. 재상 어른은 권세가 대단하신 분이야. 사또가 내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 굿사하느리. 하지만 연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니, 방법이 있어. 내일이 바로 재상 어른의 생신잔치 날이야.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사또 나으리도 모두 오실 거야.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면 아무리 재상 어른이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연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줄기와 사투를 버릴 때 줄기 끝에 걸려있던 찢어진 옷 조각이었습니다. 흙탕물과 피에 젖어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며칠 전 사라진 어린 하녀가 입고 있던 저고리의 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에는 하녀가 직접 수놓았던 작은 꽃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연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옷조각 하나로는 재상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연희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말대로라면 연못 자체가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상은 잔치날 뒤뜰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 뻔했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 위험하지만 확실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분이야, 나를 도와줘. 내일 아침 잔치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줘. 재상댁 뒤뜰에서 붉은 비가 내린다고. 하늘이 노해서 천벌을 내린다고 말이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뒤뜰로 모이게 해야 해. 분이는 겁이 났지만 연희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그러니 제발 죽지만 마. 두 소녀는 어둠 속에서 굳은 약속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연희는 관아 쪽이 아닌 다시 재상댁 담벼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 호랑이를 잡을 준비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상댁 담장 너머로는 잔치 준비로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돼지를 잡고 전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희에게는 그 냄새가 역겨운 피비린내로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개구멍을 통해 다시 집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헛간에 있는 거름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에 냄새나는 거름을 잔뜩 묻혀 거짓골을 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혹은 눈에 띄더라도 더러워서 피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 뒤편 장작 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화려한 가마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사또를 비롯한 양반들이 웃으며 대문을 들어섰고 마당에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상은 붉은 관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연희에게는 더욱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저 젊음이 다 사람들의 목숨값이구나.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제 곧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분이가 퍼뜨린 소문이 사람들을 자극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연희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한편 재상댁 담벼락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들었나? 재상댁 연못에서 비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붉은 물이 솟구친다네.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같은 잔치날에. 아니야. 내가 새벽에 봤는데 도깨비불 같은 게 번쩍이더라니까. 분이의 노력으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구경꾼들이 대문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당황하여 하인들에게 대문을 지키라 명했지만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의 귀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가 술잔을 기울이며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그려. 뒤뜰 연못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재상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무지한 백성들이 제가 키우는 희귀한 붉은 연꽃을 보고 헛소문을 낸 것이지요.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 옆에 앉아있던 젊은 선비 하나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붉은 연꽃이라니 듣기만 해도 신비롭군요. 이참에 우리 모두 가서 그 귀한 꽃을 구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상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좌중의 분위기는 뒤뜰 구경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양반들은 좋소, 좋소를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상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낮이니 별일 없을 것이다. 꽃은 아름다우니까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작더미 속에 숨어 날카로운 낫을 품에 안고 그들을 기다리는 연희의 존재였습니다. 연희는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장작더미에서 나와 뒤뜰로 향하는 샛길로 질주했습니다. 사람들을 앞질러 연못가에 도착한 그녀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차가운 연못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연희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속 깊이, 더 깊이 잠수에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물 밑바닥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끄집어 올려야 했습니다. 물속은 붉고 탁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닿는 순간 연희는 손끝에 닿는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뼈, 앙상한 갈비뼈였습니다. 연희는 숨이 막혀왔지만 낫을 휘둘러 뼈들 사이를 얽히고 설킨 뿌리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뿌리 하나가 잘려나가자 물속은 순식간에 검붉은 액체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무언가가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재상과 사또, 그리고 손님들의 눈앞에 펼쳐질 광경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지옥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이 연꽃을 보십시오. 이것은 꽃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 저주입니다. 그녀의 외침이 재상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의 외침과 함께 뒤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잔치 흥에 취해 붉은 연꽃의 아름다움만 칭송하던 사람들은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검붉은 핏물과 역겨운 악취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희의 낯질에 잘려나간 굵은 연꽃 뿌리들이 물 위로 둥둥 떠올랐는데 그 단면에서는 하얀 진액 대신 선명한 붉은 피가 쿨럭쿨럭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물의 뿌리라기보다는 거대한 짐승에 잘린 혈관처럼 보였고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산 짐승의 내장이었습니다. 사또와 양반들은 옷자락으로 코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고 마당을 지키던 하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재상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비밀이, 그것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연희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내 신성한 연못을 더럽히고 손님들을 놀라게 하다니. 당장 목을 쳐라. 재상의 사병들이 창을 들고 연못가로 달려들었습니다. 연희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병들을 피하려 했지만 차가운 물과 공포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병의 창끝이 연희의 어깨를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사또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유유자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눈빛으로 재상과 사병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감, 저 물속을 보시오. 저게 과연 사람의 눈을 속이는 헛것이란 말이오? 사또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잘라낸 뿌리가 걷히자 그 아래 엉켜있던 것들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옷가지와 사람의 머리카락, 그리고 앙상하게 남은 하얀 뼈들이었습니다. 물 위로 떠오른 옷가지 중 하나는 며칠 전 사라진 어린 하녀의 색동저고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거 우리 순이 옷 아니여. 순이야. 구경꾼으로 와 있던 실종된 하녀의 어미가 그 자리에 쓰러지며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못은 꽃밭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고 자란 거대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즉시 관아의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재상을 포박하라. 그리고 당장 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고 낱낱이 조사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재상을 에워쌌고 사병들은 사태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무기를 내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재상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어리석은 것들. 너희들이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곧 신선이 될 몸이다. 저 혈련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란 말이다. 그는 포졸들을 뿌리치고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돼. 내 꽃들이, 내 약들이. 그는 물 위에 떠다니는 잘린 뿌리들을 건져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의 낯질에 상처 입고 분노한 연못 속의 줄기들이 마치 복수라도 하듯 재상의 팔과 다리를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악, 이거 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키웠단 말이다. 재상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줄기들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부리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재상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재상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바쳤던 피와 살이 이제는 바로 재상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상의 몸은 순식간에 붉은 물속으로 잠겼고 살려줘 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보글거리는 거품만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탐욕의 끝은 자신이 만든 괴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상이 사라지자 요동치던 연못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물 위에는 여전히 검붉은 기름기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힘이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려. 분이와 정원지기 노인 그리고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연희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연희는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녀의 눈에 맑은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명령으로 마을 장정들이 총동원되어 연못에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낼 때마다 붉은 물과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은 끔찍한 참상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바닥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연못 바닥에는 수십 구의 유골이 엉켜 있었고 그 뼈 사이사이로 굵은 연꽃 뿌리가 혈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정원지기 노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은 재상의 집 곳곳을 수색하여 그가 불로장생을 위해 저지른 악행의 기록들과 정체불명의 약재들을 찾아냈습니다. 늙지 않기 위해 젊은 사람들의 생기를 빼앗고 그것을 꽃의 거름으로 썼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치를 떨며 재상의 집에 돌을 던졌고 그동안 재상의 위세에 눌려 숨죽여 살았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갔고 재상의 가족들과 그를 도왔던 악한 하인들은 모두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권력과 부귀영화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을 모두 퍼낸 연못 바닥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사또는 지시를 내려 바닥에 남은 모든 뿌리를 캐내어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장정들이 곡괭이로 뿌리를 찍어내릴 때마다 뿌리에서는 붉은 피 같은 액체가 튀며 끼익 하는 기괴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캐낸 혈련의 뿌리들이 불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썩은 내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은 그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재상댁 뒤뜰은 옅은 흙구덩이만 남았습니다. 그 화려하고 요염했던 붉은 연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만이 구덩이를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분이의 부축을 받으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라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해방되어 떠나는 모습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그제야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연희와 분이 그리고 정원직이 노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장하다. 사또는 그들에게 상을 내리고
갈 곳 없는 그들을 관아에서 당분간 보살피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희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 딸의 원수를 갚았어. 정말 고맙다. 연희야. 실종된 하녀의 어미가 연희의 손을 잡고 울먹이자 연희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제상댁에서 들려오던 음산한 바람 소리도 밤마다 보이던 기이한 붉은 불빛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그쳤습니다. 악은 사라졌고 상처는 깊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제상댁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그곳에 있었던 핏자국과 아픈 기억들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에 타던 연꽃 부리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싸근거리는 분이의 숨소리와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정직한 겨울바람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주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일은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도 돼.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친구를 구하고 악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가슴에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저 흉물스러운 구덩이에도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메워 밭을 만들거나 맑은 물이 흐르는 새로운 우물을 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다시는 탐욕을 위한 재단이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자연은 인간의 욕심을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순리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연희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상댁은 이제 주인을 잃고 폐가가 되겠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붉은 연못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욕심이 부르는 파멸이 얼마나 무서운지 후대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런 교훈보다는 그저 살아남은 이들의 안온한 휴식이 더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며 고통받았던 마을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은 언제나 더디지만 제상댁의 그 끔찍했던 사건이 지나간 후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바늘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구름이 걷히자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투명한 얼굴을 드러냈고 산골짜기를 휘감던 매서운 바람도 어느새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바뀌어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우내 굳게 닫아 걸었던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와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찾아온 평화를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상댁에 높았던 담장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되새기며 옷깃을 여미곤 했습니다.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던 뒤뜰의 연못 구덩이는 마을 장정들이 며칠을 고생하여 산에서 퍼온 깨끗한 흙으로 단단히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 깨끗한 소금을 한 뼘박 가져와 흙 위에 뿌리며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치렀고 아낙네들은 맑은 정화수를 떠와 그 주변에 뿌리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이제는 편안히 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발길과 손길이 닿으면서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내로 진동하던 재상 댁 뒤뜰은 점차 본래의 흙냄새와 풀냄새를 되찾아갔습니다. 흙으로 메워진 땅 위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고 그 온기를 받아 이름 모를 들풀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곳이 다시 생명의 땅으로 숨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희와 분이는 관아의 배려로 당분간 관아 안채의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두 소녀의 용기를 높이 사서 그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보살펴주라고 명했습니다. 연희는 처음 며칠 동안은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분이와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는 관아의 찬모, 아주머니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분이 또한 연희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을 평생의 은혜로 여기며 연희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친자매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끔찍했던 기억을 희미한 옛일로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핀 매화꽃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연희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안전함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또가 연희와 분이 그리고 정원지기 노인을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사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 나라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너희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다. 사또는 그들에게 작은 땅 문서와 얼마간의 재물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재상댁에 몰수된 재산 중 일부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집살이를 하지 말고 너희만의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연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녀로 태어나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 줄 알았던 그녀에게 자신만의 땅과 집이 생긴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연희와 분이 그리고 갈 곳 없던 정원지기 노인은 의논 끝에 마을 어귀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들의 집 짓기를 도왔습니다. 김서방은 튼튼한 목재를 구해와 기둥을 세웠고 박서방은 돛짚을 엮어 지붕을 올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솥을 걸고 아궁이를 만들며 세 식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간살이를 챙겨주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아담하지만 튼튼한 색한 초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희는 새로 지은 집의 마루에 앉아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분주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원지기 노인은 집 뒤 텃밭을 일구어 상추며 고추, 호박 같은 채소들을 심었습니다. 평생 꽃과 나무를 가꾸어온 그의 솜씨 덕분에 척박했던 땅은 금세 기름진 옥토로 변했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앞다투어 올라왔습니다. 연희와 분이는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거들어주거나 산에서 나무를 캐와 장터에 내다 팔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던 재상댁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쫓기듯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매일매일 깨닫는 날들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천이 연두빛으로 물들 무렵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매년 봄에 지내는 마을 제사였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상의 횡포와 붉은 연못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다시 찾은 마을의 평화를 축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공터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밥과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희와 분이도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마당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복덩이, 우리 마을의 복덩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정원직이 노인이 연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연희야, 나와 함께 가볼 곳이 있다. 노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옛 재상댁터였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대부분 헐리고 잡초만 무성했지만 흙으로 메워진 연못자리는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하얀 연꽃 씨앗이다. 아주 오래전 이 연못이 맑았을 때 피었던 그 꽃의 씨앗이지. 노인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깨끗한 땅이 되었다. 하지만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리고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네가 이 씨앗을 심어주지 않겠느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씨앗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워진 연못가 옆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개울가 웅덩이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디 예쁘게 피어나서 이곳을 지켜주세요. 다시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연희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연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 가득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고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가 들려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듯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어느 날 오후 연희는 개울가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씨앗을 심었던 그 자리에 탐스러운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꽃은 예전의 붉은 연꽃처럼 요염하거나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갓 세수한 아이의 얼굴처럼 뽀얗고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 청초하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연꽃 주변에는 잠자리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개구리들이 폴짝거리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희는 하얀 연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이제 다 괜찮아, 편안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 꽃이 희생된 친구들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차갑고 어두운 진흙 속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유롭게 피어난 것입니다. 연희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분이와 노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하얀 연꽃 앞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와 평화가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붉은 욕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백의 희망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연인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맛있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상추와 풋고추, 노인이 정성껏 기른 호박을 넣어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하얀 쌀밥이 소반 가득 차려졌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세 사람은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이게 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귀한 양식이다. 노인의 말에 연희와 분이는 크게 대답하며 밥을 한 숟가락 가득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갓 지은 밥알이 입안에서 달콤하게 씹히고 짭조름한 된장찌개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은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내일은 장날이니 읍내에 가서 씨암탉을 한 마리 사올까요? 알을 낳으면 병아리도 까고. 분이의 들뜬 목소리에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연희 너는 읍내에 가서 새 신발이라도 한 켤레 사신 거라.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쩡해요. 할아버지 옷감이나 한 필 끊어와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등불처럼 환하게 방안을 밝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밤바람을 쐬던 연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연인의 초가집 지붕 위에도 메워진 옛 연못터에도 그리고 그 옆에 핀 하얀 연꽃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가만히 눈을 감고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베고 누운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노곤해지는 몸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더 이상 붉은 손이나 비명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향긋한 꽃내음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꿈길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연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모든 생명은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옛 이야기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쟁이는 벌을 받는다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연희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하얀 연꽃 같은 맑고 고운 꿈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환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바람이 자장가처럼 창문을 두드리는 이 밤, 부디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연희와 분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날들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달빛이 온 세상을 덮어주듯 평화가 여러분의 이불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